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죽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 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들이 많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진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국민들이 되게 환해하는 거 하나만 짚고 네. 갈게요. 짧게. 8월 15일 광복절인데 0시, 그러니까 8월 15일이 되자마자 공영방송 KBS 1텔레비전에서 우와, 나비 부인을 들었는데 네네. 이게 기미가요의 뭐 엉망진창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뭐 푸치니 오페라는 우리가 감상할 수 있지만 이게 왜 하필이면 광복절 시작하자마자냐? 이거 우연인가요? 우연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다만 평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송 편성 뭐 이런 것들 탓이다.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KBS는 사과는 했죠. 네네네. 뭐 태극기를 뭐 제대로 못 단다거나 네네네. 8.15라든가 광복절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 그리고 그날에 가져야 될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태극기만 해도요. 사실 이게 뭐 좌우가 바뀌고 태극기가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긴 하지만 색깔릴 수는 있고, 근데 언론사에서는 그런 거를 점검하는 체크하죠 원래. 네. 데스킹 기능이 있잖아요. 아우 당연하죠. 네. 또 뭐 미술, 장치 이런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 8.15 때 푸치니 오페라를 꼭 왜 틀어야 되는지. 네, 아니 다른 오페라는 좋은데. 네. 거기서부터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푸치니 오페라를 일본에서 좋아하잖아요.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굳이 기노모 입은 사람들 잔뜩 나오고 이런 거를 네네네. 그날 하루라도 좀 3일절하고 그렇죠. 이틀만이라도 네. 아니 그리고 태극기가 뭐 위아래가 바뀌었다 좌우가 바뀌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한다고 KBS 뉴스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질을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네. 방송국들이 이제 정권 바뀐다. 특히 그 이런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기존에 있던 에이스들을 막 창고로 보내고 또 뭐 좌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데스크 역할하는 쪽으로 보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KBS나 MBC 같은 경우는 민원련 소속 언론 노조 사람들이 절대 다수지 않습니까? 이른바 뭐 제2노조, 제3노조라고 하는 극우적인 노조는 회사 내에 10%도 채 안 됩니다. 민원련 아니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네. 10%도 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소수기도 하고 네. 평소에 이념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제작 과정에서 주류적인 훈련들이 덜 된 분일 수도 있어요. 네. 방송을 잘 못 만드는 분들이 지금 과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아는 KBS 기자 PD들 좀 있는데 다들 어디 변두리에 가셔서 방송 제작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는 이제 보도국장도 하고 잘 나가던 친구인데 이른바 보도 쪽에서 박근혜 정부 때 창고에서 저기 옛날 테이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자료실 그런 자료실 근무하고 있고 자료실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 역량을 살려줘야 되는데 자 광복절 경축사 일본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본하고 잘 지내고 싶겠죠. 그러나 광복절이라는 존재 이유가 일본에서부터 해방된 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일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광복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야죠. 일제 강점기가 왜 왔는가?
그리고 일제는 거기에 이후에 사과했는가, 그리고 한일 관계 문제는 완벽하게 청산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줘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건 네. 관심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과거사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일본식 입장입니까? 저는 일본식 입장을 넘어서서 왜곡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역대 보수 정권, 이른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 때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늘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미래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과거가 없는 거예요. 현재에서 출발해서 미래만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역사적 정통성을 잊지 못하고 있는 정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과거가 없다면 네. 광복절에 왜 쉬어요? 뭘 경축해요? 과거의 사건을 경축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뉴라이트가 그렇잖아요. 과거에 한국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어떤 문명화된 고대 국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되면서 1945년 해방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과거 역사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기 우리 그 이야기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국적은 뭐냐? 그 사람들은 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죠. 국적이 없죠. 아니 일본인은 호적법에 적용을 받는데 우리는 호적령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 명령의 대상, 수탈의 대상일 뿐이지. 아니 조선 사람이 무슨 권리가 요만큼도 없었는데 투표도 못했고 45년 이전의 역사는 없어져야 될 역사. 그래서 대통령도 과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뉴라이트하고라고 하는 작자들도 과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새롭게 건국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저는 비슷한 사관이라고 봐요. 그 얘기를 네. 일본국 총리 대신이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쾌하고요. 불쾌하죠. 네. 그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 그렇죠. 이 설린 우호해야 될 이웃 국가에 대한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라고 야단칠 건데 이게 일본국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입장인 거죠. 대통령의 입장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일 합방은 국가 간에 있었던 합법적 조약이 되는 거예요. 을사조약도 우리가 과거에는 을사보호조약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강제성이라는 것이 판명되면서 을사늑약이 됐지 않습니까? 강제로 했다 이런 게 됐는데 그것조차도 다시 바꿔야 되고요. 그럼 1963년도에 한일 협정하면서 배상금 받잖아요. 그 배상금 그럼 왜 줍니까 일본이? 역사가 완벽하게 전부 다 헝클어져 버리고 이 과거사가 다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원하는 거 일본과의 우호 협력, 일본과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보 협력을 넘어선 동맹, 한미일 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없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연 대통령이 되는 거죠. 과거의 구진보 또는 구라이트 라고 하는 이 이승만이라든가 박정희도 뛰어넘는 독특한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 전 그렇게 지금 가스라이팅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다. 그렇게 그런데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한미일이 강화되면 이쪽엔 북중러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독특한 나라지 않습니까? 전체주의적 속성도 강하고 독재국가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리고 일사불란하잖아요. 그리고 시장이라고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러시아고 러시아보다 무지막지하게 큰 게 중국 시장인데 이걸 그냥 놓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지금 모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함도 문제지만 외교 안보 라인의 무지함도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해 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는 두 사람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책이 잘 안 만들어졌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서훈하고 김현종 그리고 때로는 정의용까지 포함됩니다. 문정인도 있었던 것 같고. 문정인 교수는 이제 외곽 그룹이지만 이 이야기 뭐냐면은 서훈이라는 사람이 안보를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정의용이 외교 라인입니다. 친밀합니다. 쉽게 말하면. 김현종은 통상 외교입니다. 결국 뭐냐면 외교 안보가 미국의 동맹과 통상 외교까지 포함돼서 합의가 돼야지만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훈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그 서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극우적이든 뉴라이트든 김태효라고 봅니다. 그럼 안 바뀌는 안보실 찾아. 김현종 역할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통상 외교, 통상 경제 통상에 관련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우용에 해당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최근에 좌천됐어요. 외교안보 실장하다가 외교안보 특보라는 권한 없는 자리로 좌천됐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는 지금 안보 관련되는 일들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보는 또 물론 당연히 일방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편협한 거죠, 이념치중형이군요. 이념치중형인데 결국은 나라 망치는 겁니다. 나라 망치는 거고 현대사회의 외교가 결국은 경제적 실리를 목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기본적인 변화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옆에 있는 거예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뭐 광복절 경축사는 이제 통일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단어는 근사하게 들렸어요. 광복은 통일로 완성된다.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북한에 대한 어마어마한 압박을 하고 그리고 빗장 열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대화할래? 흡수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알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적어주는 대로 읽었다라고 보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윤석열에게 시켰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김태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이 뭐라고 합니까? 타국이지 않습니까? 타국. 유라이트 사관들은 타국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시비 거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승만이 남한 정부만을 만든 것에 대해서 친북적인 사람들 북한은 비판하고 있다.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뉴라이트 사관들은 이승만은 남한에서 한반도의 땅덩어리 절반에서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한 민주공화정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다. 이게 사실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럼 북한은 기존에 있던 한반도에서의 의미 있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하고 통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영토 확장의 개념으로서 북한을 보는 것이지 어떤 국가 단위라든가 민족의 단일성에 기반해서 저는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아니 그래도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앞뒤가 안 맞더라도 상대가 있는데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해라. 그러려니 해야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네. 윤석열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보수의 논리에서도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여야가 아주 극한적인 대결, 이를테면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보면 정말 목숨이 위험한 상황, 이런 상황을 수차례 겪었잖아요. 쿠데타도 겪었고. 그래도 한 번도 건국 이래 여야가 따로 광복절 기념식 경축식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광복회 따로 여야 따로 네. 국회의장도 참석하지 않고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매국 정권이고 7일 정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뭐 뉴라이트다, 극우다 이런 표현도 아깝다고 씁니다. 네. 라이트가 뭡니까? 이런 뭐 보수 아닙니까? 네, 네. 보수, 민족주의, 우파 핵심이 민족주의고 좀 과해지면 인종주의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럽의 역사라든가 보면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 개념 규정도 그렇게 합니다. 극우도 뭡니까? 민족주의의 과잉이 극우예요. 인종주의, 사회적 배회주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민족주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친일이에요. 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뉴니혼진이다, 신일본인이다,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명명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찬 광복회장은 아드님이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인데 윤석열 대통령 고등학교 동창이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도 밀정이란 말을 쓰면서 화를 내시고 그다음에 뭐 보훈부 장관이 와서 뭐 얘기 좀 하자고 그랬는데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안 했어요. 보수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종찬은 보수다. 우리 더 역으로 올라가 볼게요. 박정희 쿠데타로 집권한 사람이고 민중을 탄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친일적 행각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일본군 장교죠. 일본군 장교네. 그래서 박정희의 친일은 생각해 보면 기회주의예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일제 강점기란 말이야. 일제 강점기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는 거야. 네. 거기에 빌붙어서 난 출세해야 돼. 그리고 또 조선 민중들을 압박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바뀌었어요. 기회가 바뀌었다는 것은 친미 세상이 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잡았어. 이때의 행태들을 보면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라든가 국제 정세에서 일본과 우리가 연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협정을 통해 가지고 배상금을 받습니다만 때때로 일본과 많은 갈등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네. 미국과도 때로는 갈등해요. 이 아니 사람은. 그 미국, 일본과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건 소위 내치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식민 지배에 대한 상처, 그렇죠, 그렇죠. 아픔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쿠데타를 해서 국민들을 학살한 사람들조차도 나쁜 사람이지만 국적은 한국 국적이야. 맞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독립기념관도 전두환 때 진 거. 전두환 때 지었습니다. 전두환 때 썼습니다. 쇼였더라도. 네, 정말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폭력적으로 짓밟아서. 더 나쁘다고 그러면 진짜 이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데. 아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요. 만만치 않게 나쁘죠, 둘 다. 만만치 않게 네. 나쁜데 그래도 박정희의 산업화라는 공은 어느 정도 일부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제가 잠깐의 차등을 네, 둬봤는데 그런 국내의 민중을 학살한 사람들 사실 우리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고종 때 우리 뭐랍니까 갑오 농민 전쟁 네. 고종이 외국의 군대 불러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저기 동학 농민운동하던 양민들을 학살한 거면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만 조선 사람이야. 그렇지만 박정희도 한국 사람이고 전두환도 한국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 정권은 하는 짓 자체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니까 저도 동의가 되니까 참 더 답답하고 네, 그런데 네. 박정희, 전두환은 그래도 한국인이었다. 한국인이다. 학살자지만 네, 네. 윤석열은 뭐냐라는 물음표가 붙는 거죠. 근데 조경태 의원 이 양반이 저 국민의힘에선 최다선이더라고요. 벌써. 6선이죠. 네. 이 양반이 그 문제가 됐던 독립기념관장에 앉은 사람 네. 김영석이라는 사람인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네. 그럼 뭐 집에 가라는 얘기잖아요. 집에 근데 가야죠. 추워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이 밝혔는데 와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뉴라이트가 네.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 있을 때 자기들이 주류는 되지 못하더라도 어떤 역사적 흐름으로서 이 사회적인 지위와 공직으로 자리 잡아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간만에 버스가 왔으니까 그렇죠. 다 타자. 한꺼번에 그래, 다 타자. 중간에 내릴 수 없다. 네, 한꺼번에 다 이게 타자. 법인카드 몇 번 쓰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한꺼번에 다 타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말 위험한 거는 네. 저는 올 가을에 역사 교과서 뉴라이트 사관을 담은 역사 교과서 검정이 지금 또 있습니다. 통과되면은 좀 몇 개 학교에서 이거 채택할 것 같아요.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실제로 채택한 학교는 한 학교였습니다. 한 학교였는데 그 학교도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것 같아요. 일부 사립학교나 뭐 일부 이런 사립학교 데서. 네. 특히 이제 그 특정 종교, 특정 네. 지역 또는 이사장님의 욕구가 막 그렇죠, 도출하는, 그렇죠. 네. 예, 예. 그런 쪽에서 할 것 같고 학교 교과서 채택 문제는 요즘은 과거하고 달라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학부모들도 참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학부모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종교, 그다음 특정 지역 여기에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도입될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거 진짜 큰 문제라고 봅니다. 뿌리를 내리면은 이게 계속 퍼져나갑니다. 네. 잡초가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옆으로 계속 뻗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논에서 농사 지을 때도 잡초 제거하는 것에 잡초가 한두 개 있더라도 긴장을 하고 농민들이 가서 뽑아내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쑥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그렇죠. 잘못하면 네. 쑥대밭이 되니까. 네. 자, 우리 진짜 전문가시니까 제가 평소 궁금한 거 몇 가지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전당대회. 네. 뭐 대표 후보가 3명인데 그 중에 젊은 분이 있잖아요. 김지수 씨. 네. 네, 아니 이름도 모르겠는데 이분 같으면 네. 제가 만약 제 아는 분이면 야 당신은 미래를 얘기하고 정강을 얘기해가지고 뭐 어떻게 존재감 좀 가져라 하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건 뭔가요? 약간 넌센스 같기도 하고. 넌센스죠. 아,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좀 부럽네요. 네. 이런 선거 치르려면 그래도 기타금 내고 하고 돈이 좀 들 텐데 네. 그런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게 부럽네요. 요게 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하여튼 그분은 넌센스고 네. 김두관 후보는 그러니까 어차피 판은 짜여져 있잖아요. 지금 네네. 당원들이 바라는 건 이재명을 지키자. 네네. 이재명을 앞세워가지고 싸우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누가 껴도 네네. 지금은 뭐 그냥 웃기는 얘기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도 안 되는 판이잖아요. 네네. 그럼 김두관 씨 입장에서 안 되는 판이면 새로운 구도 네네. 이를테면 민주당이 기후위기 어떻게 해야 되고 청년 어떻게 노동 어떻게 하고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저 양반 정말 우리 당의 맏형이다. 네네네. 맞아. 저 귀 기울여야지. 예?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정말 우리 당의 귀한 뭐 일꾼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선거를 왜 안 하죠? 죄송합니다. 두 가지 네. 측면인 것 그건 같은데요. 아닌 거죠 지금. 네, 첫 번째는 참 죄송한데 시대적 변화를 못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시대적 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실력이 뒤처진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의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는 당원민주주의의 문제. 네. 그다음에 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날카롭게 싸울 것인가. 탄핵의 이 트리거들을 찾아낼 것인가. 이런 걸 할 만큼의 실력이 안 된다라는 측면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김두관 전 의원님 주위에 네. 과거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를 보는 시각적인 과거라면은 문제에서. 어느 정도 뭐 평민당 때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진짜로요? 이야기도 있고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 전당대회의 주요한 이슈로 흘러가고 있다. 만들고 싶어 한다. 아니,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좀 미워하는 거 뭐 인지상정은 있을 수 있다 네, 하더라도 뭐 미워할 수 있죠. 네. 미워한다고 자기의 정치 지형이 생기거나 네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네. 미래지향적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다거나 네. 정책 경쟁, 뭐 비전 경쟁을 하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라는 시각의 틀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종의 지도자도 자질이 필요한데 일종의 자질이네요. 과거에는 저는 뭐 이분이 충분히 자질이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저 생각했는데 군수하고 이럴 때 멋있었어요. 뭐 도지사도 잘하고 행안부 장관 할 때도 그렇게 그렇고. 했는데 시대의 변화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렇군요. 하긴 뭐 노무현 정부는 처음 때 그때는 네네. 행정자치부인데 네네. 행자부 장관하고 이런 게 벌써 20년도 그렇죠. 넘은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또 하나 궁금한 거. 네네. 그 사실 민주당에는 소위 이 학생운동이나 네네네. 이런 제야운동 출신들이 많잖아요. 네네. 민평년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우리 민평년도 그룹핑에서. 있고 뭐 옛날에 586. 전대현 뭐 네네네. 586 뭐 이런 사람들 그 중에 좀 586의 뭐랄까 혜택이랄까 뭐 하여튼 이런 걸 받은 또는 지도급 인사들이 이를테면 이인영, 우상호, 뭐 임종석 이런 사람들인데 네네네. 네. 현역 의원은 이인영 의원만 있고요. 아니 있죠. 박홍근 의원도 있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도급 뭐 하여튼 좀 유명해진 네, 유명한 사람들. 네네네. 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대표에 안 나오죠?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직장으로서의 정치인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직업으로서의 정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스 베버 생각나서 너무 네, 과잉하게 네. 제가 표현한 거. 직장으로서의 정치인, 직장으로서의 국회의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아니 직장으로서의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좀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거 때 목 부리는 거 말고 네네. 근데 서울시장은 내가 적임이야라고 혼자서 막 애드벌린 띄우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판에 당원들에게 나와야죠. 또 국민들에게 네. 뭔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4, 5선 국회의원 하는데 네. 당대표 나올 생각도 없고 뭐 대통령 선거 출마할 생각도 없고 뭐 이렇다면은 정치 그만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세금 축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럼 굉장히 그렇게 매서운 비판을 아니, 하셔도 뭐, 되세요? 아니 뭐 어떻게 다 아는 사이 아니에요?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지만 실제로 그런데 김두관도 알고 다 친합니다. 우상호도 알고 다. 친하게 지냈던 형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래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했고 책임감을 져야지. 정치하는 만큼의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져야죠. 저는 김두관 의원은 그런 부분에서 586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맞아요.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 김두관도 나오고 이인영, 우상호도 나오고 임종석도 나오고 이재명도 나오고 뭐 이러면은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어졌겠죠. 밖에서 네, 볼 네. 때 뭐 네. 막자지껄 하고 이런 되는 집이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김경수 지사 사면 복권이 네네.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의 4% 5% 나온대요. 네. 논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김경수 씨가요? 네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본인은 뭘 가타부터 말도 한 적이 없어요. 네네네. 그 여론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 여론이라는 게 그런 있겠네요. 속성이 그리고 있는 거죠. 5%라도 그런 후보가 한 3-4명 있으면 그거 20%예요. 이게 다 민주당 자산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정봉주 네네네. 전 의원은 좀 센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선을 넘었다 하기도 하고 네네. 분석을 좀 해주세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은 네. 본인이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팔이라고 한 것은 네네. 여차하면은 당원들을 비난하는 걸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당원 전체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특정한 것인지 본인이 왜 밝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럼 누구 거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명해야죠. 네네. 정확하게.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앞뒤가 다르다라는 공식 입장은 친명인데 그다음에 비공식 입장은 왜 친명이 아니야? 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그 사적 영역의 발언이었고 사실 사람이 다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출마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 저는 또 하나는 사적 영역의 발언이라는 게 소위 박원석 전 그렇죠. 의원이 예. 정봉주 전 의원한테 전화해서 형 괜찮아 했을 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정치인들끼리 박원석 씨도 뭐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데 주고받을 수 있죠. 그걸 라디오에 와서 얘기하는 건 그럼 박원석 씨가 좀 심하죠. 우리 이른바 참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음매 뭐 이런 느낌이지 뭐. 그렇게 하면 안 음매가 되죠. 무슨 느낌이죠?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염소하고 비슷한 동물 우리 이야기할 때 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제가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올 겁니다. 나쁜 표현이군요. 예, 나쁜 표현인데. 박원석 전 의원이 나쁜 그렇게 것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룰이 있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에서 전화한 걸 가지고 그 다음 라디오에서 정봉주가 이러더라. 네. 그다음 뭐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다인데 만장일치고. 지금 만장일치도 잘못된 말이 그래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섭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1등 가다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에 김민석 후보가 올라가잖아요. 그 본인 느낌에서는 섭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비판해도 돼요. 제왕적이라고 비판해도 됩니다. 네네. 그러나 그것이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재명 대표의 제왕적인 부분은 비판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라는 부분에서 당원들이 섭섭해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파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돼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원외에 계신 분인데 네네. 최고위원이 돼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위상은 뭐예요? 일단 그 정봉주 의원은 지난번에 총선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들에 대한 복권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출발은. 그런데 그 뭐 여러 가지 제가 언급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정치적 기점에 의해서 과거의 행적들도 판단이 되는 것이지 늘 다르잖아요. 상황적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뭐 저도 뭐 이 어떤 이 정치적 언행에 문제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총선 시기에 극단적 이슈가 되면은 정치라는 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죄가 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나 당의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외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요 당내적 판단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또 용인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뭐 정봉주 씨뿐만 아니고 많은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의 과거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면 부족함이 있더라도 또 전당대회라는 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 부족함을 보완하기도 하는 판이다. 복권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그 상황을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지금 끌고 가는 방식은 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제 곧 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게 될 텐데 일요일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요동을 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제가 마지막 포인트가 정봉주 의원의 저런 입장 그다음에 이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 상임위에서 사실은 이제 송석준 의원이 먼저 도발한 거예요. 네.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현희 씨의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 소리냐 무슨 내가 책임이 있어. 이거는 디올백 받은 윤건영 씨가 아니고 뭐지 김건희 씨 책임 아니냐. 김건희 씨가 살인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되받아쳤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전당대회 마지막 국면에 이 최고위원 등수가 요동치는 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5명 안에 전현희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운도 전현 좋다 이런 의원이 생각이 지금 아주 간발의 차이로 6등인데 네네.
살인자 발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운이 좋다. 이 운이 좋은데 이분은 어떤 운이 좋으냐? 국민의힘이 늘 도와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이분이 이런 걸 계산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아니죠. 화면을 뭐, 보니까 맞받아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송석준 의원이. 권익위원회에 자기가 수장으로 그렇죠. 있었으니까 네네. 또 그 돌아가신 분을 잘 알고 아는 사람이고 그 상가에 문상도 갔다 왔잖아요. 예. 전당대회 초반에 이분이 그 법사위 들어가다가 몸싸움에 해가지고 얼굴을 좀 다쳤어요. 네, 맞아요. 그걸로 초반에 또 지지율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또 송석준 의원이 이른바 도발을 해주니까 맞받아쳤단 말이야. 이걸로 또 제가 보기에는 히트 치지 않을까 역시 이런 뭐 생각이 듭니다. 정치든 인간사가 다 운칠 기사. 운 좋아야 돼요. 네, 운 좋아야 돼요. 운이 중요하고. 아니 정봉주 의원 어떻게 생각하면 박원석 의원 그게 본인한테 진짜 불운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었죠. 그렇죠. 왜 그렇게 박원석 의원 전화를 왜 받아? 아니 전화해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어떤 그런데 느낌이 전화를 드냐? 받더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박원석 의원의 전화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본인이 다른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취재하려고 전화했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받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말 조심해야죠. 그렇죠. 네. 아니 일부러 흘린 가능성은? 아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아 정봉주라는 사람 자체가 네, 네. 정교한 인물은 아니군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정치라는 것은 네. 결국은 구조화되고 깊게 이 한국 사회를 성찰하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늘 말씀드리는데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신출 기무란 제갈공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건 거짓말입니다. 네, 네. 그럼 뭐냐? 정사 삼국지에 나오는 부국 강병책을 느리지만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명제상 제갈공명이 중요한 거다. 네. 우리 시대든 어느 시대든 그게 저는 관통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전당대회 좀 깊이 있게 보는 사람이 김병주 의원이에요. 네. 역대로 민주당이 없었던 최고위원회 경력이잖아요. 군 출신? 사성장군 출신. 사성장군. 네.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공격받았던 종북이라든가 색깔론 이런 것에 대해서 완벽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최고위원이 될까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노무현, 문재인 이후에 통일 외교 정책에 새로운 독트린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김병주 의원이 그런 것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병주 의원은 이제 비례였다가 지금 저 지역구 갔다가 그래서 네. 재선 의원이고 또 지도부에 결합하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보면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사성장군 출신답지 않게 좀 유연하달까? 그렇죠. 뭐 이런 모습이 전략적이에요. 보여요. 이분이 네. 삼국지 리더십 전공자네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 많이 읽으셨나 봐요. 네. 좀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들어오는 최고위원들 중에 저는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체 불가니까. 대체 불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도 돼요. 네네. 그런 비슷한 유의 의원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김민석 의원 같은 사람은 네. 여러 명이 있다. 아주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김민석 의원하고 정봉주 의원하고 섞어서 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사람 꼭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왜안 나가 있었어? 뭐 제가 그런 까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데 네. 정봉주 의원,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 박 선생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뭐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죠. 대체 불가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당구 이 출신도 전현희 아니시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상징성이 있죠. 네, 네. 윤석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탄압을 받은 장관급 정치인이라는 상징성이 있죠. 네, 네. 그러면 자 이제 진영이 갖춰져요. 다음 주부터. 네. 뭐 당대표가 누가 될지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역점을 두고 네. 해야 될 일, 물론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야 되지만 당원들이 또 국민이기도 하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 한두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투쟁, 혁신, 비전. 야당이 이렇게 이 세 가지네요. 예. 투쟁, 예. 혁신, 네. 비전. 네. 네.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저 윤석열 정부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탄핵의 프로세스를 밝히고 광범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탄핵의 트리거를 찾아내는 네.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혁신과 비전의 문제는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논쟁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종부세 논란이라든가 그다음에 금투세 논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종부세에 대해서 이 어떤 원칙론적인 입장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금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평면에서 싸우면 안 돼요. 비욘드해야 돼요. 평면에서 싸우면은 중도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이 논란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 시대 전환을 해야 돼요. 프레임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이 평면에서 싸우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왼쪽이 빠지고 왼쪽이 가면 오른쪽이 빠지고 요것밖에 안 돼요. 단순한 표 계산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그렇게 보여요. 진성준 의원 이야기도 일면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투세와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이야기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럼 평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왼쪽에서 빠지고 오른쪽에서 빠지면 그건 뭐야? 비욘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거는 거시경제 정책이라든가 신성장 산업 이런 것들로 가지고 국면 전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배의 방식에 있어서의 정치가 어떤 식으로 개입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들로 넘어서 버려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기본사회 부분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같이 가는 거거든.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뭐 시장 자유주의가 어떻고 이야기하지만 보수건 진보건 간에 전부 다 혁신국가였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혁신 성장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새로운 혁신 성장의 거시경제적 담론을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는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제일 잘 나와 있는데 네. 헌법 전문 또 119조에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게 적절한 소득의 배분. 대한민국 네. 헌법은 실제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네, 거의 네, 베낀 네, 측면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 이게 사민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있어요. 네, 네. 진보적입니다. 대한민국 그렇죠. 헌법에 네, 그만큼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 민족주의적이면서도 진보적입니다. 네,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박정희 정부도 쉽게 말하면 국가 개입주의예요. 네. 물론 이게 토탈리즘이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국가 개입이면 국가 개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는 국가 개입이 아니었냐? 이명박 정부도 국가 개입이었습니다. 네.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명박 정부가 분명히 잘한 것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는 완벽한 과거 퇴행적 국가적 개입이었습니다. 도별로 대기업 하나씩 엮어가지고 주면서 거기에다가 혁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발상 아닙니까? 굉장히 퇴행적인 발상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국가 개입주의예요. 대한민국에서의 진보와 보수는 거시경제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이 수요 조절 이론을 직접적으로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그런 담론을 지금 만들어서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이제 비전이고요. 혁신은 비전이죠.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병주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민주당 내에 분명히 저는 그 과거에 위계적 군중 노선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게 뭡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이 집단주의 문화들이죠. 586이 가졌던 전대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졌던 집단주의 문화들 그리고 과잉 민족주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영남 보수들한테 왜 민주당 안 찍어 이렇게 하면 종북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 민주당 정권이 가졌던 것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전략적 상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고 속의 혁신입니다. 근데 아니 북한 인권 문제는 저도 뭐 인권에 관심이 많으니까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인권 문제가 없는데 북한에만 인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불균형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다 같이 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인류애와 미얀마 얘기도 하고 북한 그렇죠. 얘기도 하고 특히 그렇죠, 대한민국 그렇죠. 인권 얘기도 많이 하고. 세계 시민주의적 입장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류의 정권들이 입장을 표방하지 못했던 건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거는 북한의 익스큐즈를 구하더라도 그 당시 우호적 상황에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요. 네. 니네만 다른 전 세계 아무 데도 없는 인권 문제가 니네만 있어가 아니라 네네네.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 그렇죠. 중국에도 보편적 있고 인권의 측면에서 하면 대한민국에도 되는 거죠. 있는 인권 문제를 너희 땅이라고 외면하거나 언급 안 할 수는 없다. 네네네. 이건 니네가 이해하고 자시고 아니다. 네네네. 양해할 문제가 아니다. 네네. 이런 입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6.15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네. 서해 교전이 일어납니다. 네. 그 상황에서도. 네. 그러면 우리가 6.15 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 교전에서 져줘.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네네. 영토를 지키는 문제와 협상을 하는 문제와 평화 정책을 쓰는 문제는 또 다른 범주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제가 하나 비판해 볼게요. 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즉각적으로 규탄하고 굉장히 강한 조치가 나왔어야 됩니다. 며칠 늦어버렸어요. 이게 보수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는데 굉장히 빌미를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거기에 평화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도 있지만은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뭔가 뜸들이는 경향들이 저는 존재했다라고 저도 한번 그 비판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개성 같은 거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경우는 네. 하나의 사건이지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럼 청와대 정도 되면 그렇죠. 네. A, B 시나리오 1, 2 다 있고 그렇죠, 이럴 땐 그렇죠. 어떻게 하고 저럴 땐 어떻게 하고 수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이미 준비돼서 상황이 딱 벌어지면 오전 10시에 벌어지면 10시 5분에 딱 바로 나와. 나가야지. 바로 나가야죠. 이거 아닌가? 아니 맞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거 하라고 정보 공무원-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라인 있었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게 아니더라도 북에서도 계속 시그널을 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니면 안 폭파시키도록 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북한은. 네. 네. 아 무능한 건가요? 뭐 유능하지 못했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전이라는 것이 혁신과도 또 연결되어 있는 게 결국은 한국 사회는 이 발전 국가론입니다. 발전 국가론이기 때문에 성장 당론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역동적 발전 국가예요. 우리는. 네, 뭐 성장이라는 게 뭐 굴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한국은 뭐 네, 해먹고 네. 살 거냐. 네, 뭐 예를 이런 거 들자면 해야죠. 문재인 네. 정부 때 있었던 소득주도 성장. 네네. 저 뭐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안을 내놔야 돼요. 네네. 안을 내놔야 돼요. 네. 민주당 지도부가 좀 경청해야 될 말인 것 같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딱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부부만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오빠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양평 얘기는 뭐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여러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특혜 의혹을 받는 특혜를 줬다고 의혹받는 공무원들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 독재가 성립이 되려면은 네. 저는 사법부가 손바닥을 마주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소할 때 네네. 이렇게 별거 아니게 해주면 그렇겠죠. 차림표를 차려주면 네네. 밥상에 뭐 올라온 반찬이 없으면 네네. 저는 그 한 번씩 뭐 신성한 법원 이야기하고 이럴 때마다 네네. 정말 욕이 튀어나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군사 독재 정권에서 사법부가 했던 사법 살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검찰 독재라든가 이쪽에 호응해 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전부 다 역사적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사실 뭐 법원에서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면 네. 방청객이나 뭐 검사나 변호사나 피고나 이런 사람들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미리 와 있고 네. 판사가 늦게 들어오고 네.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해 주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황당한 일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네. 권위라는 게 사실은 신뢰에서 비롯되는 건데 네네. 신뢰하기 이거 어려운. 저기 네. 뭐야 인간에 대한 우리 철학적 고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치라는 것이 원래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신의 네. 영역이었던 건데 그게 우리가 민주적 제도화를 하면서 이 사법이라는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독립시켜 준 건데 그 법관이라는 사람 자체가 본인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다시 그러면은 뭐냐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집단적 인간의 영역으로서 인류라는 영역으로서 저는 돌려줘야 된다고 봐요. 최근에 대법관 몇 분이 이제 동시에 그만뒀는데 그중에 네. 김선수 민변 회장도 하고 이런 분인데 네. 그만두자마자 사법연수원 교수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전관 예우 안 하겠다. 네. 개업 안 하겠다. 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네. 또 대법관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 네. 헌법재판관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뭐 네. 국가인권위원장도 하고 뭐 그런 데니까 그런 면에서 권위는 지들이 만드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원로가 없잖아요. 아, 참 깝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네. 구독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교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대결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정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 원. 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